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집주인 김성출 씨가 하루가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문간방 아가씨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하게 된다. 26 새 윤금이 씨의 시신은 참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고 이후 수사를 통해 미군 병사 케네스 마클이 범인으로 지목된다. 윤금이 씨 살인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의 불평등한 구조와 한국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공론화했다. 1992년 10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가 그친 후 생기는 습한 공기가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의 허름한 골목을 감싸고 있었다. 김성출 씨는 자신이 소유한 판잣집의 좁은 복도를 걸으며 임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쳤다. 그의 집은 미군 부대 주변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한 달에 몇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작은 방 하나씩을 빌려 사는 곳이었다. 금희 씨? 금희 씨? 김성출 씨는 문을 두드리며 여러 차례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어제부터 보이지 않았던 문간방의 세입자가 걱정되었다. 평소 조용하고 말수는 적었지만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한 세입자였다.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마지막 수단으로 그는 열쇠를 꺼내 방문을 열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먼저 그를 공격했다. 김성출 씨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것이었다. 방 안집기는 모두 어지럽혀져 있었고 바닥에는 하얀 가루에 뒤덮인 사람 형체가 누워 있었다. 그 밑으로는 검붉은 액체가 군데군데 엉겨 붙어 있었다. 김성출 씨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잠시 후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전화기를 향해 뛰어갔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사람이 죽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날 김성출 씨가 열었던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는 지옥의 문이었다. 꿈을 찾아 떠난 소녀 윤금이는 시골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그녀는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17살에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생계는 급격히 기울었다. 언니, 내가 돈 벌어서 보낼게. 동생들 학비는 걱정 말고. 윤금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도시로 떠났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고된 노동에 비해 적은 급여에 실망했다. 그러던 중 술집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유흥업소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평택과 안정리 등 미군 부대 주변 유흥업소를 전전하던 윤금이는 새 삶을 찾아 1992년 10월 초 동두천으로 이사했다. 월세 4만 원짜리 문간방에서 시작된 그녀의 새 출발이었다. 처음에는 꽃도 팔고 구걸도 하며 가능하면 몸을 팔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생계를 위해 주말이면 미군 클럽에서 양색시 일을 계속해야 했다. 그녀의 26번째 생일은 사건 발생 16일 전이었다. 그날 윤금이는 특별히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잠시 행복했던 그녀였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제 생일이니까 조금이라도 나눠 먹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타지에서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6일 후 윤금이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지옥의 흔적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도 그 참혹한 광경에 경악했다. 하얀 가루 뒤집어 쓴 윤금이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타당해 있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시신 곳곳에는
끔찍한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시신이 극도로 유린된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시신의 성기에는 음료수 병이 박혀 있었고 항문에는 철제 우산대가 깊이 꽂혀 있었다. 후에 부검 과정에서 시신의 성기를 통해 삽입된 음료수병 안쪽에 맥주병 2개가 더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성폭행과 살해에 이어 시신까지 훼손한 범행은 인면수심이라는 단어조차 부족할 만큼 잔혹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범인이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성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 했음을 보여주었다. 의정부 경찰서는 형사 40명을 급파해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들을 조사했다. 사건 전날 밤 윤금이가 술에 취한 채 백인 미군 병사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고 경찰은 해당 미군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시신의 자궁 안에서 발견된 맥주병에는 누군가의 또렷한 지문이 남아 있었다. 국경을 넘은 비극 사건 발생 3일째인 10월 31일, 경찰은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22병을 체포했다. 그가 소지한 피 묻은 셔츠가 증거물로 압수되었고 그의 지문은 시신의 자궁 안에서 발견된 맥주병의 지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미군과 한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주둔군지위협정 소파에 따라 한국 경찰은 체포한 미군 병사의 신병을 즉시 미군 측에 인도해야 했다. 그것도 끔찍한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두천 시민들은 분노했다. 11월 3일,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미군의 피의자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두천 택시 운전사들은 미군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고 곧 전국 각지에서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케네스 마클의 재판은 1993년 2월 17일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증거와 목격 진술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15년형으로 감형되었다. 미국 정부가 윤금이의 유가족에게 민사상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고려된 결과였다. 케네스 마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후인 1994년 5월 17일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그는 수감 중에도 난동을 일으켜 추가형을 받았으며 결국 형기를 1년여 남기고 2006년 8월 가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갔다. 동두천 윤금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것은 약자에 대한 폭력, 외국 군대의 주둔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 문제, 그리고 불평등한 국제관계의 민낯을 드러냈다. 사건 발생 후 한국 사회에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 오늘날 동두천 보산동에는 윤금이가 살았던 판잣집 자리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공원 밑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성찰해야 할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지옥의 문은 닫혔지만 그 기억은 계속된다.